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시각은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관리사무소 형광등이 빗속에서도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죠. 이은주는 고장난 휴대전화 화면을 엄지손가락으로 연신 문질렀습니다. 화면은 세로로 금이 가 있었고 터치는 절반쯤밖에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은주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더 보내야 했으니까요. 오빠한테, 사촌 언니한테, 예전 직장 동료한테 답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도율은 엄마 뒤에 붙어 서 있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새벽 4시에 빗속 관리사무소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의 무게를 말해주었죠. 도유리는 작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기침은 마스크를 비집고 새어나왔습니다. 쿨럭, 쿨럭. 얇은 철문 틈을 통해 그 소리가 울려 나올 때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손수건을 꺼내 아이 입가를 감쌌어요. 마치 기침 소리까지 숨겨야 한다는 듯이, 드러내면 안 된다는 듯이. 월세가 2달 밀려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이미 3달 전에 바닥났어요. 은주는 작년까지만 해도 실내 건축 설계 일을 했었죠. 작은 인테리어 회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둘이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사장이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돌았고 마지막 2달치 월급도 못 받은 채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이 도유리의 기관지가 나빠졌어요. 새벽마다 기침을 했고 기침이 심한 날은 응급실을 갔죠. 병원비가 쌓이는 속도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관리소 직원은 창구 너머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규정이 규정이라니까요. 오늘 안에 정리 안 되면 강제 퇴거 절차 들어가요. 은주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만요, 하루만 더 주시면. 다들 힘들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피해봐요.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런 분들. 은주는 그 말을 씹으면서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에너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반박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 자동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은주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채권 추심이었어요. 은주가 카드 돌려막기를 멈춘 지 석 달이 지났으니까요. 이은주 씨 맞죠? 연락을 왜 피하세요? 도유리가 겁에 질려 은주 옷자락을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기침이 다시 터져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깊었습니다. 도유리의 얼굴이 빨개졌고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주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품 안으로 당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이가 아파서요. 제발. 남자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아이 있으면 돈이 나와요? 오늘은 확실히 합시다. 남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길을 막았어요. 출구도 막혔고 뒤에는 창구가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죠. 마침 일찍 나가는 주민 2명이 그 장면을 보고 지나가며 수군댔어요. 에휴, 또 저 집이야? 애는 불쌍한데 엄마가.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무릎이 떨렸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유리의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마스크 안에서 거친 소리가 났고 아이가 은주 외투를 2손으로 잡은 채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황이 오기 직전의 얼굴이었죠. 은주는 손이 떨렸지만
빠르게 가방을 뒤져 휴대용 호흡기를 꺼냈어요. 마스크를 교체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천천히를 반복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보고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지금은 아이뿐이었으니까요. 도율이 겨우 숨을 고르며 은주 귀에 바짝 붙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집 무서워. 그 말에 은주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꺼진 화면의 휴대전화가 마지막 배터리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떴죠. 오늘 오후 5시까지 미납 정리. 아니면 법적 조치. 은주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5시.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결국 짐가방 하나에 삶을 우겨 넣었습니다. 입을 옷 몇 벌, 도유리의 약, 호흡기, 그리고 찢어진 통장 내역서. 도유리의 손을 잡고 문을 나섰을 때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다 꺼졌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유리도 아무 말 없이 엄마 손을 꼭 쥐고 있었죠. 밖에는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도유리를 등에 업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이 등을 쓸어내리며 울음을 삼켰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그때 도율이 은주 귀에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저 흉가 집에서 살자. 은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도율이 흉가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그 산위 집에 대해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손가락으로 산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나 거기 가면 안 아파.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신이든 우연이든 지금 이 순간 붙잡을 수 있는 건 그 말 하나뿐이었어요. 아이를 살리려면, 오늘 밤을 넘기려면. 다음 날 새벽 은주는 도유리를 등에 업고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도유리는 은주 외투 안에 파묻혀 잠이 들었고 은주는 뜬 눈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죠.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어요. 갈 수 있는 곳,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남은 돈. 셋 다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빗줄기가 가늘어졌어요. 은주는 도유리를 조심스럽게 등에 축혀 올리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결이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은주는 발을 뗐어요. 산으로 가는 길은 동네 끝 골목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봐도 오래된 길이었어요. 빗물이 고인 흙길이 미끄러웠고 풀숲이 양쪽으로 우거져 있었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꺼진 휴대전화 대신 편의점에서 사둔 작은 손전등 하나를 들고 올랐어요. 도유리는 중간에 깨어났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은주는 걸음을 멈추고 등을 두드렸어요. 조금만 도유라. 조금만 더. 이상했습니다. 산길 중턱을 넘어서자 도유리의 기침이 조금씩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의 호흡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어요. 은주는 그 변화가 무서웠습니다. 좋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무서웠죠.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해발이 높아지면 오히려 공기가 희박해지는 게 맞는데 아이는 반대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풀숲 사이로 낡은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은주는 손전등을 들어 천천히 훑었습니다. 창문은 왼쪽이 반쯤 깨져 있었고 처마 한 귀퉁이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담벼락은 이끼가 덮여 있었고 마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은 오래됐지만 썩지는 않았어요. 어디선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에 작은 수맥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도율이 은주 등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아이는 흙바닥을 맨발로 밟았어요. 슬리퍼가 벗겨진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는 발이 차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죠. 엄마 여기 냄새 좋아. 은주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흙 냄새, 젖은 나무 냄새, 이끼 냄새가 섞인 공간이었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유리의 표정은 긴장이 아니라 편안함이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집에 온 것처럼요. 은주는 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은 의외로 조용히 열렸어요. 삐걱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은주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지웠습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깥은 새벽 공기가 매서웠는데 집 안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습하지도 않았어요. 오래된 흙 바닥과 나무 마루가 엉켜있는 구조였는데 그 틈 사이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바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꺼도 느껴질 만큼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은주의 직업적 감각이 반응했습니다. 실내 건축 설계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자연 환기 구조는 요즘 신축 건물에서도 구현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공기가 들어와 벽을 타고 지붕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그게 이 집 안에 살아 있었어요. 누가, 언제, 왜 이런 집을 지은 걸까? 은주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유리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자면 돼. 그리고 정말로 도유리의 기침이 멎었어요. 완전히. 은주는 손전등을 들고 아이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마를 만졌어요. 열이 올라있던 이마가 미지근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호흡이 고르고 깊었습니다. 은주는 그 순간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는 시도 자체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기침이 없다는 것, 그것만이 진짜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표지판이 있었어요. 작은데도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집에 어울리지 않게 깔끔한 글씨였죠. 사유지, 무단 출입 금지. 은주는 그 표지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세요? 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고무 장화를 신고 우비를 걸친 차림이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을 이장 장인수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오르는 낯선 여자와 아이를 봤을 테니 당연히 멈춘 거겠죠. 은주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장인수는 말없이 도유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집을 한번 봤어요. 깊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거긴 사람 살 집 아니에요. 괜히 사고 나요. 내려가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려가면 끝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장님, 하루만요. 딱 하루만 아이 숨 좀 돌리게 해주세요. 그 순간 도율이 장인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집은 착해요.
장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어요. 뭔가를 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같은 게 눌리는 표정이죠. 그러나 이 장은 다시 단단해졌어요. 착한 집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비포장 흙길을 올라오는 차 소리였어요. 검은 승용차가 마당 가까이 멈추더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양복은 반듯했고 구두는 새 것처럼 빛났어요. 이른 새벽에 이 산 위까지 그 차림으로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고태식? 이 집의 소유주였습니다. 고태식은 은주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도 놀라움도 없었어요. 그냥 귀찮음과 가벼운 경멸이 섞인 시선이었죠.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흉가 체험이야 뭐야? 은주는 아이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고태식 앞에 섰어요. 사장님, 이 집을 빌리게 해주세요. 월세라도 모든 방법을 찾겠습니다. 고태식은 웃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웃음이었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웃음이었죠. 월세? 여기서? 돈 있어요? 은주는 숨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대신 제가 직접 고치면서 살게요.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게요. 고태식은 잠깐 눈을 가늘게 뜨고 집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사래를 쳤어요. 어차피 철거할 집이야. 세금만 나가. 당신이 살면 오히려 나한텐 나쁠 게 없지. 그러면서도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 특약 왕창 넣을 거예요. 싫으면 내려가요. 은주는 오히려 그 말에 붙잡혔습니다. 특약이면 어때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넣으세요. 대신 보증금은 정말. 보증금은 없애줄게. 월세도 싸게 해줄게. 그리고 고태식은 아주 가볍게 대수롭지 않은 말을 던지듯 말했어요. 대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당신이 다 책임져. 그리고 그 땅에서 뭐가 나오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줘. 은주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땅에서 뭐가 나오든 이 말이 그냥 허세인지 아니면 뭔가 숨긴 게 있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율이 은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해. 우리 여기 살면 돼.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이 계약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지옥문이 될지 모른 채로요. 비 맞은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고태식은 서류를 챙기며 마지막에 한 번 더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곧 도망갈 거면서.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명한 종이를 품에 넣고 도유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고태식이 비웃으며 넣은 그 특약 한 줄이 나중에 고태식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는 거리요. 계약서에 사인을 한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걸었습니다. 어젯밤은 짐가방을 베개 삼아 마루 한쪽에 누웠고 도율은 은주 품 안에서 기침 한 번 없이 새벽을 넘겼어요. 그 사실 하나가 은주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낮에 보니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창문 유리 2장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지붕 한쪽은 빗물이 새어 들어온 흔적이 있었어요. 벽 한 귀퉁이에는 곰팡이가 번지고 있었고 부엌 쪽 바닥은 나무가 부분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오래된 재래식이었어요. 수도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녹물이 한참 나왔지만 잠시 틀어놓으니 맑아졌어요. 전기도 끊겨 있었지만 은주는 차례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먼저 창문,
그 다음 지붕, 그 다음 바닥. 돈이 없으니 순서가 곧 전략이었죠. 은주는 주머니에 남은 현금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했어요. 38,000원이었습니다. 카드는 전부 정지 상태였고 통장 잔고는 200원이었어요. 200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은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은주는 도유리를 마루에 앉혀놓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중고 장터 앱을 열었는데 휴대전화 화면이 절반이 나가 있어서 겨우겨우 눈을 찡그리며 검색했어요. 동네 근처에 폐목재를 나눠준다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주는 바로 연락했어요. 트럭을 빌릴 형편이 안 됐으니 리어카를 빌릴 수 있냐고 물었고 글 올린 사람은 황당하다는 듯 웃으면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그 목재를 3번에 나눠 산 위로 날랐어요. 리어카를 끌고 흙길을 오르고 내려오고 또 오르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흉가에 들어갔대. 애도 있다던데 제정신이야? 산이 그 집이잖아. 사람 살 집이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 은주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안 들린 척했지만 다 들렸어요. 가슴이 쓰렸지만 리어카를 끄는 손에 힘을 더했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겉으로 보면 사람이 살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은주가 그 집을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목재를 날라놓고 나서 은주는 도유리를 등에 업고 집 안 구조를 다시 살폈습니다. 그런데 마루 한쪽을 밟다가 발 아래에서 뭔가 달랐어요. 소리가 달랐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소리였어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마루를 두드렸습니다. 두둑, 두둑. 보통 마루와 다른 울림이었어요. 은주는 손톱이 깨지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마루 틈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공기가 올라왔어요. 찬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깥 공기보다 부드럽고 약간 따뜻했어요. 은주는 손전등을 마루 아래로 들이밀었습니다. 안쪽에 흙길이 있었어요. 아주 좁은 통로였는데 집 바깥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통로를 타고 바람이 들어왔고 마루 사이 틈으로 집 안으로 퍼졌어요. 은주는 그 구조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낡은 집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설계한 집이었습니다. 바닥 아래로 외부 공기가 들어와 집 전체를 순환시키는 자연 환기 구조였어요. 실내 건축을 했던 은주의 눈에 이 구조는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요즘 건물에서도 이런 패시브 환기 방식은 고가의 설계 비용이 드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낡은 산속 집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년을 버텨온 채로요. 은주는 마루 아래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숨쉬는 집이야. 도율이 옆에서 엄마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왜 집이 숨쉬어? 사람이 숨쉬는 거 도와주려고. 도유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은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이 구조를 어떻게 살릴지가 먼저였습니다. 은주는 그날부터 낮에는 집을 고치고 밤에는 도율이 자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깨진 창문에는 폐목재를 잘라 덧대고 비닐로 임시 마금을 했어요. 지붕 새는 곳에는 양철판 조각을 구해다 덮었습니다. 부엌 썩은 마루는 뜯어내고 다시 깔았어요. 하루 종일 움직였고 밥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습니다. 도유리한테는 작은 반찬통에 달걀 2개를 쪄서 줬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여전히 낡았지만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마당에서 일을 하던 은주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60대 여자였어요.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한다 카노? 은주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수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 거라서요. 여자는 집을 한번 보고 은주를 한번 보고 혀를 찼어요. 아이고, 이 집이 왜 저 모양인지 알아?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 옛날에. 은주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전쟁 때인지 그 전인지. 하여간 오래됐어.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내려갔어요. 은주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전쟁. 이 집이 전쟁 때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 머리에 걸렸어요. 그런데 동시에 도유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집은 착해요. 죽음이 있었다고 해서 나쁜 곳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은주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패목재를 손으로 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고 손가락 마디는 부어 있었어요. 그러나 은주는 그 손으로 나무를 계속 다듬었습니다. 도율이 마루 끝에 앉아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낡은 처마를 넘어와 아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도율의 기침은 없었어요. 은주는 나무를 다듬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은 흉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어쩌면 이 집은 누군가에게 오래전부터 버팀목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 생각이 가슴 한켠을 조용히 채웠어요. 아직 증명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도율의 숨을 고르게 한다는 것만큼은 은주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 하나가 은주를 이 집에 붙들어두는 가장 강한 이유였습니다. 닷새째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새벽부터 마루 아래 환기 구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마루 틈 사이에 얼굴을 바짝 붙이면 안쪽으로 공기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방향이 있었고 흐름이 있었습니다. 집 아래에서 들어온 공기가 벽 안쪽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서 지붕 쪽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어요. 은주는 그 흐름을 따라가며 손으로 벽 이곳저곳을 두드렸습니다. 벽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았습니다. 그 얇은 부분에서 바람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은주는 작은 수첩에 집 구조를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설계도를 그리듯 직선과 화살표로 공기의 흐름을 표시했어요. 실내 건축 설계를 했던 손이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선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감각이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감각이 이렇게 살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도율은 마당에서 돌멩이를 줄 세우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침부터 마당이 마음에 든다며 신발도 안 신고 흙을 밟았습니다. 기침이 없었어요. 사흘째 기침이 없었습니다. 은주는 그게 믿기지 않아서 틈만 나면 아이 이마를 짚고 등에 귀를 대고 호흡 소리를 들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다니던 때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오전 10시쯤 마당 아래쪽 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허리를 폈어요. 올라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어요. 청바지에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걸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임시 거주 신고 들어온 거 확인하러 왔어요. 윤수빈이라고 합니다. 건축 관련 담당이에요. 은주는 손을 옷에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저 이은주예요. 들어오실래요? 윤수빈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클립보드를 내리고 두 발로 마루를 가볍게 눌러봤어요. 벽에 손을 대봤습니다. 그 동작들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뭔가를 느끼는 동작처럼 보였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윤수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 통풍 구조가 특이하네요. 은주는 눈이 커졌습니다. 보이세요? 느껴지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자연 환기 시스템인데 이런 구조를 옛날 집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윤수빈은 마루 위에 쪼그려 앉아 손을 바닥 가까이 내렸습니다. 바람이 손바닥을 건드렸어요. 바닥 아래에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벽을 타고 위로 빠지는 거고. 은주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그렸던 구조 그림이었어요. 윤수빈이 그걸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전에 실내 건축 설계 일했어요. 윤수빈이 수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보고 은주 쪽으로 몸을 낮췄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은주는 기다렸어요. 이 집 함부로 철거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은주는 숨을 참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자연 환기 구조를 가진 건물은 건축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시대를 감안하면요. 정확한 연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대 건축물로 등록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유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어요. 은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고태식이 철거를 전제로 이 집을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집의 구조, 연대,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이 있으면 더 좋고요. 윤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공식 절차로는 오늘 점검 확인서 써드릴게요. 그리고 이 집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빈이 내려가고 나서 은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실마리가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마을 아래쪽에서 차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마당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고태식은 아니었어요. 고태식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어요.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은주 씨죠? 사장님이 전화라고 했어요. 이 집 위험 판정 나왔으니 당장 나가시라고요. 은주는 도유를 방 안에 들여보내고 문 앞에 섰습니다. 위험 판정이요? 서류 있어요? 남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은주는 받아서 읽었습니다.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오늘 낮에 발행된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서류에 찍힌 확인 도장이 구청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설 안전진단업체 도장이었어요. 은주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이건 공식 서류가 아니에요. 구청 발행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말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사장님이 좋게 말할 때 나가시는 게 나아요. 애도 있잖아요. 애도 있잖아요. 그 말이 위협이었어요. 은주는 다리가 떨렸지만 표정을 고정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어요. 무너지는 걸 보여주면 안 됐습니다. 나갈 이유가 없어요. 계약서 있어요. 남자들은 잠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차에 탔어요. 차가 내려가면서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사장님 직접 오실 거예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 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둠 속에 혼자 마당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별이 많은 밤이었어요. 산이라 공기가 맑았고 바람이 풀숲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방 안에서 도율이 불렀습니다. 엄마, 들어와. 은주는 일어났어요.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도율 옆에 누웠어요. 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 또 와? 몰라. 무서워? 은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조금. 도율이 은주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나도 조금. 그런데 집이 안 무서워. 집은 우리 편이야.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이 우리 편이라는 말. 5살 아이가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사실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율이 마당 한쪽 흙을 파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로 흙을 헤집으며 놀고 있었는데 은주가 부엌 쪽 창문을 정리하다가 아이를 봤습니다. 도율이 나뭇가지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여기 뭔가 있어. 은주는 작업하던 손을 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율이 파놓은 자리를 보니 흙 속에 녹슨 금속 모서리가 드러나 있었어요. 은주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낡은 철제함이었어요. 크기는 작은 도시락통만 했고 뚜껑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형태가 유지돼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톱으로 뚜껑을 긁고 돌멩이로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뚜껑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 퀴퀴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였어요. 은주는 숨을 참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뭉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모두 이 집 마당으로 보이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뒤편 벽에 뭔가 새겨진 표식이 보였어요. 은주는 사진을 손 안에 쥐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이 집이 품고 있던 것이라는 것도요. 도율이 옆에서 사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애들도 여기 살았어?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 머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종이 뭉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뭉치는 6장이었습니다. 습기를 먹어 군데군데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마루 위에 앉아 종이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찢어지지 않도록 손끝에 힘을 빼고 아주 천천히 모서리부터 벌렸어요. 종이에서 흙냄새와 오래된 먹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도율은 은주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같이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인데 이 순간만큼은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장은 날짜가 적힌 메모 형식이었습니다. 글씨는 흘림체였고 세로 방향으로 쓰여 있었어요. 번진 부분이 많아서 전부 읽히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 문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들였다는 표현이 보였어요. 그리고 들키면 안 된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문장을 소리내지 않고 입술로만 읽었어요. 두 번째 장에는 이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성만 적힌 이름들이었어요. 최, 박, 이, 정, 김. 그리고 숫자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나이인 듯 했습니다. 6살, 8살, 5살, 10살. 은주는 그 숫자들을 보며 멈췄어요. 모두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율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어요. 세 번째 장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장이 이어지는 형태였어요. 은주는 읽었습니다. 전부 읽히지는 않았지만 핵심은 분명했어요. 이 집 바닥 아래로 숨기면 바람이 들어와 숨을 쉴 수 있다. 아이들이 오래 버텼다.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은주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바닥 아래, 자연 환기 구조가 있는 그 마루 아래 공간. 그 공간이 단순한 건축 기법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던 겁니다. 공기가 들어오도록 설계한 건 그 안에 사람이 오래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였어요. 숨어 있는 동안 숨을 쉴 수 있도록요. 은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지로 눌렀어요. 지금 올 때가 아니었거든요. 네 번째 장에는 집 뒤편 표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벽의 표식이었어요.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선이었고 그 선의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하다는 표시였어요.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집 자체가 표식이었고 그 표식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였던 거죠. 은주는 종이를 내려놓고 마당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을 살폈어요. 이끼가 덮여 있었고 세월이 지워놓은 자리가 많았지만 손으로 이끼를 걷어내자 희미하게 선이 보였습니다. 돌에 새긴 선이었어요. 사진에서 봤던 그 표식이었습니다. 은주는 손가락으로 그 선을 따라 긁었어요. 깊이 새겨진 선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요. 도율이 옆으로 와서 벽을 올려다 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오래전에 누가 새겨놓은 거야. 왜? 은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안전하다고 알려주려고. 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손을 뻗어 그 선을 만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주는 윤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요. 수빈은 2번 만에 받았어요. 이은주 씨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이 있으면 좋다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빈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기록이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튿날 오전 윤수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구청 조끼 없이 사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철제함과 종이 뭉치 사진을 마루 위에 펼쳐놨어요. 수빈은 그걸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감정을 억누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빈은 종이를 들고 오래 읽었어요. 사진을 들고 집 뒤편으로 나가 벽의 표식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꼼꼼하게 찍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전쟁 시기 피난처로 사용된 건물이라는 증거예요. 이 구조, 이 기록, 이 표시까지 맞물리면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거를 막을 수 있어요? 소유주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게 돼요. 절차 없이 건드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빈은 카메라를 내리며 은주를 봤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에 소유주가 움직이면요? 사람들이 종종 그래요. 공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은주는 그 말에 위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그 전날 밤 고태식이 사람을 보냈으니까요.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여. 이 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증언이 돼요.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말이 있어야 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 내려가고 나서 은주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이장 장인수를 찾아갔습니다. 장인수는 마을 회관 앞에서 화분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은주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기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또 왔어요. 이장님, 그 집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전쟁 때 이야기요. 장인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분 위에 올려놓은 손이 그대로 굳었어요. 은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장인수는 한참 화분을 봤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요? 기록을 찾았어요. 아이들을 숨겼다는 기록이요. 장인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우리 외삼촌이 그 집 얘기를 했어요. 전쟁 때 아이들 며칠 거기 숨겼다고. 어른들은 못 들어가고 아이들만 들어갔다고 했어. 은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왜 아이들만요? 마루 아래 공간이 좁아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 있으면 숨을 쉴 수 있었다고. 바람이 들어온다고. 은주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루 아래 환기 구조가 아이들을 살렸던 거였어요.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은 그걸 알고 만든 겁니다. 아이들이 숨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요. 장인수는 은주를 봤습니다. 그 집이 흉가라고 불린 건 거기서 어른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숨기려다가. 근데 아이들은 살았어요.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은주는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흉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남은 곳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살리려다 남은 곳이었어요. 은주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장님, 그 말씀 공식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장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은주는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마을 아래쪽에서 굉음이 울렸어요. 은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산이 방향에서 소리가 났어요. 기계 소리였습니다. 묵직하고 낮은 굴착기 엔진 소리였어요. 은주는 뛰었습니다. 도율이 혼자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산길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흘길이 미끄러워 2번 발이 헛디뎠고 한 번은 무릎을 땅에 찧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일어났어요. 다시 뛰었습니다. 굴착기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까워질수록 더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묵직한 쇳덩이가 땅을 누르는 소리, 엔진이 과부하를 받으며 내뿜는 소리. 그 소리가 은주의 발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을 때 은주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굴착기 한 대가 마당 옆 경사면에 올라서 있었어요. 아직 집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 앞 돌담 일부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굴착기 옆에는 인부 3명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고태식이 있었습니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턱을 들고 있었어요. 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위에 도율이 있었어요. 혼자 서서 굴착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아이는 그냥 집과 굴착기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도율아. 은주가 부르자 도율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달려왔어요. 은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기침이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도 호흡이 고른 게
이 집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태식이 은주를 봤어요. 잘 왔네. 직접 설명할게요. 이 집 안전 진단 다시 받았어요. 위험 판정이에요. 오늘 정리해야 해요. 은주는 도유를 뒤로 물리고 고태식 앞에 섰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 들었어요. 사설업체 진단서잖아요. 공식 절차가 아니에요. 고태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당신이 법을 알아요? 조금요. 고태식은 잠깐 은주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짓을 했어요. 인부 중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였어요. 은주는 받아서 폈습니다. 위에서부터 읽었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사유는 임차인의 계약 조건 위반이었어요. 은주는 그 사유를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뭘 위반했어요? 계약서 보면 알아요. 구조 변경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조 변경, 마루를 뜯고 다시 깐 것, 창문에 목재를 덧댄 것, 지붕을 양철판으로 막은 것, 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태식의 손에서는 계약 위반이 됐어요. 그건 술이에요.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리. 계약서엔 수리와 구조 변경을 구분 안 해놨어요. 그냥 금지예요. 고태식은 그 말을 아주 편안하게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처럼요. 은주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몰아붙이려고 짜놓은 수순이었습니다. 싸게 빌려주고 살게 두고 손대는 순간 위반으로 만드는 구조였어요.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굴착기 소리를 들었는지 구경하러 온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건드리더니 처음부터 무리였잖아. 저 집이 어떤 집인데 아이 하나 붙들고 뭘 하겠다는 건지. 도율이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은주 뒤에 서 있던 아이가 그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도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눈물이 턱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도율이 말했습니다. 엄마 또 우리 집 뺏겨? 그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을 쪼갰습니다. 또 그 한 글자가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서, 채권 추심 남자들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가 겪어온 모든 장면이 그 한 글자 안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어요.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여주면 절대 안 됐습니다. 은주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품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접혀있던 종이를 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고태식이 넣은 특약들. 은주가 그날 비 맞은 손으로 사인했던 그 특약들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특약 세 번째 항목이었어요. 임차인은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가진다. 은주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고태식은 여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특약을 자신이 넣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 특약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철제함이 나왔다는 걸, 그 안에 기록이 있다는 걸, 그 기록이 이 집의 역사를 증명한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은주는 계약서를 고태식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권리예요. 고태식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당에서 철제함이 나왔어요. 기록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요. 이 특약에 따르면 발견된 물건과 그에 따른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사장님이 넣으신 조항이에요. 고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굳었어요.
입꼬리가 내려갔고 눈이 계약서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넣은 조항인데 이제 와서 다시 읽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고태식의 얼굴에서 여유가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에요. 발견물이 있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이 집에서 발견된 기록은 전쟁 시기 피난처였다는 증거예요.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집을 철거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고태식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 틈에 은주는 계속했어요. 저는 소송을 걸 거예요. 계약 해지 통보 무효, 그리고 이 집에 대한 권리 문제로요. 특약은 유효하고 기록은 존재해요. 고태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웃음은 달랐어요. 조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억누르는 웃음이었어요. 소송? 당신이요? 변호사 선임 비용 있어요? 없어요. 은주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할 거예요. 고태식은 인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굴착기가 멈췄어요. 고태식은 은주를 보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대로 해요. 어차피 당신이 지면 나는 그냥 절차 밟는 거야. 고태식이 사라지고 굴착기도 내려갔습니다. 인부들도 따라 내려갔어요. 마당에 은주와 도율만 남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갔어요. 은주는 무너진 돌담 앞에 섰습니다. 무너진 돌 몇 개가 풀숲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집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도율이 은주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집 안 무너졌어. 응, 집이 버텼어. 은주는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도율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까 울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런 눈빛을 갖게 됐는지 은주는 모르겠었어요. 은주는 아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이 버텼다는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은주한테도 해당된다는 걸 은주는 알았습니다. 집만 버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은주도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주는 윤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게 썼어요. 오늘 굴착기 왔어요. 소송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수빈의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요. 은주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 조금이 이 밤을 버티게 했습니다. 윤수빈은 다음날 아침 8시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50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낡은 가방을 맨 사람이었어요. 수빈이 소개했습니다. 문화재 관련 자문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 연락을 드렸어요. 남자는 박재훈이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이 차가웠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루를 밟아보고 벽을 두드리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마루 아래 환기 구조를 확인하는 데만 20분을 썼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이 보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재훈이 일어나 은주를 봤습니다. 이 구조, 일제강점기 말에서 해방 직후 사이에 지어진 건물에서 간혹 보이는 형태예요. 그 시기에 이런 환기 구조를 의도적으로 넣은 건물은 매우 드물어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어요? 바로 등록은 아니에요. 조사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 기록과 구조가 맞물리면 등록 검토 신청은 가능해요.
그리고 신청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건물은 현상 변경이 제한되어 철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은주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고 있던 숨이었어요. 수빈이 은주 옆에 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행정 절차는 제가 연결할게요. 은주 씨는 소송 준비에 집중하세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었습니다. 수빈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법률 구조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 맞으면 국선 변호인은 아니지만 공익 변호사 연결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억눌렀어요. 지금 울면 안 됐으니까요. 박재훈과 수빈이 내려가고 나서 은주는 마을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장인수를 찾아가야 했어요. 소송에서 증언이 필요했고 마을 어르신들의 기억이 필요했습니다. 박재훈도 말했어요. 기록과 구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사람의 말이 있어야 한다고요. 장인수는 이번에도 마을 회관 앞에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자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그러나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에 가서 섰어요. 이장님 부탁드려요. 법원에서 증언해 주세요. 장인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화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봤어요. 은주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 집 알아. 어릴 때부터 알았어. 은주는 숨을 참았어요. 우리 외삼촌이 그 집에 숨었어. 전쟁 때. 외삼촌은 그때 12살이었다고 했어. 마루 아래 들어가서 사흘을 버텼다고. 바람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장인수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외삼촌은 그 집 덕분에 살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집이 철거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을 못했어. 고태식 그 사람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은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주실 수 있어요? 장인수는 은주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지. 이제는 해야지. 그날 오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장이 그 집 편에 선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러자 어르신 2명이 마을 회관으로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와 80대 할아버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그 집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전쟁 때 그 집에 아이들을 숨겼던 사람이 있었다고. 할아버지는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집 마당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걸 봤다고요. 그때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은주는 두 사람의 말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말들이 법정에서 쓰일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기꺼이 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고태식이 움직였습니다. 고태식은 마을 사람 몇 명을 만났어요. 은주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태식이 한 말이 전해졌거든요. 그 집 개발하면 마을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생긴다고 했다는 거예요. 땅값도 오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말에 흔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 회관에 왔던 어르신 중 한 명이 다음 날 아침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주는 그 사실을 수빈에게 전했어요. 수빈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고태식 씨가 왜 그 특약을 넣었는지 이제 보이네요. 은주는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땅 개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문화재 관련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발견물 권리를 임차인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임차인 책임으로 만들려고요.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멍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태식은 처음부터 이 집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은주한테 넘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리스크가 오히려 은주의 무기가 됐어요.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개발 계획 공문서로 확인되면 고태식 씨 의도가 드러나요.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소송 서류가 접수된 건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공익 변호사 이름은 정하은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변호사였는데 서류를 검토하면서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하은은 첫 미팅에서 말했어요. 이 특약은 명백히 유효해요. 그리고 이걸 소유주 본인이 넣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본인이 만든 조항으로 본인이 묶이는 거거든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태식이 비웃으며 계약서를 내밀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고태식의 웃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요. 법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후였어요. 그 3주 동안 고태식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접근했고 일부 언론에 무단 점유 논란이라는 식으로 흘렸어요. 인터넷에 은주 이름이 올라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나쁜 말들이 있었어요. 은주는 읽지 않으려 했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도율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3주 동안 기침이 없었습니다. 밥을 잘 먹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들어와서는 오늘 나비를 봤다고 개구리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그 말들을 들으며 버텼습니다. 법원 당일 아침 은주는 도율을 마을 할머니 한 분께 맡겼습니다. 장인수가 연결해준 분이었어요. 은주는 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다린 흰 셔츠와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계약서와 기록사본,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정하은을 만났어요. 수빈도 와 있었습니다. 장인수도 왔어요. 할머니 한 분도 오셨습니다. 은주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수가 말했어요. 들어가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태식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 2명이 옆에 있었습니다. 고태식은 은주를 보고 눈을 가늘게 떴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척했지만 이번에는 그 여유가 조금 얄팍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래 검토했어요. 그리고 특약 조항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모든 물건 및 권리를 가진다. 판사가 고태식 쪽 변호사를 봤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 측에서 삽입한 거 맞죠? 변호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특약은 유효합니다. 발견물 및 그에 따른 권리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고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주는 그 얼굴을 봤어요.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은주는 앞을 봤습니다. 정하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됐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고비는 넘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 이 순간부터 쉽게 사라질 수 없는 집이 됐어요. 판결이 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태식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말을 남겼지만 그 말은 힘이 없었어요. 문화재 등록 검토 신청이 공식으로 접수된 이상 이 집에 손을 대는 건 고태식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박재우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은주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이 집이 일제강점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자연환기 구조와 피난처 사용 기록이
맞물려 근대문화유산 등록 가능성이 높다고요. 정식 등록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절차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철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은주는 그 전화를 마루 끝에 앉아 받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게 마당을 봤어요. 잡초가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뽑아도 올라오는 잡초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게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도율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들고 흙바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집 모양이었습니다. 네모난 집 옆에 나무를 그리고 지붕 위에 해를 그렸어요. 그림 안에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었어요. 은주는 그 그림을 보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집. 도율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꾹 눌렀어요. 우리 집.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당연하게 나오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를 맞으며 갈 곳을 잃었던 그 새벽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 아이는 흙바닥에 집을 가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도율 옆에 앉아 나뭇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옆에 조금 더 그렸어요. 집 옆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더 그렸습니다. 이건 뭐야? 도율이 물었어요. 나중에 심을 나무. 도율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나무 옆에 또 뭔가를 그렸습니다. 작은 동그라미들이었어요. 이건 꽃이요. 은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웃음이었어요. 그 주 주말 윤수빈이 올라왔습니다.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안에 샌드위치와 음료가 있었습니다. 수빈은 마루에 앉아 샌드위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밥은 먹고 있어요? 먹어요. 제대로요? 은주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수빈이 웃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도율은 음료 빨대를 입에 물고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바람이 울었어요. 오래된 나무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수빈이 말했어요. 이 집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앞으로요. 은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고치려고요. 더요? 제대로 고치려고요. 이번에는 눈 가리고 막는 게 아니라 진짜로요. 수빈이 마루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어떻게요? 은주는 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아침부터 그리고 있던 설계 스케치였습니다. 수빈에게 펼쳐 보였어요. 환기 구조는 살려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고요. 그 위에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숨이 약한 아이들, 갈 곳 없는 엄마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요. 수빈은 스케치를 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이거 진짜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은주는 수첩을 다시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갈 곳도 아는 사람도요. 그런데 이 집이 도율숨을 고르게 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 시작을 누군가한테 돌려주고 싶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도와드릴게요. 지원 사업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근대 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에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은주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모자랐어요. 고맙다는 말 하나로는 담기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은주는 그냥 수빈을 봤어요. 수빈도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달라졌어요. 환기 구조는 그대로 살렸고 깨진 창문은 제대로 된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마루는 새 나무로 깔았어요.
부엌은 작지만 쓸 수 있게 고쳤고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바꿨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평상을 놨어요. 도율이 직접 고르겠다고 해서 같이 중고장터에 가서 골라온 평상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평상을 자기 자리라고 불렀어요. 마을 어르신 두 분이 집들이라며 올라왔습니다. 장인수도 왔어요. 이장은 마당에 서서 집을 한참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됐네. 이 집이 이렇게 되어야 했는데.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은 그달 말부터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소문은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연결한 복지관을 통해 아름아름 소개가 됐어요. 첫 번째 손님은 6살 아이를 데리고 온 30대 엄마였습니다. 아이는 천식이 있었어요. 사흘을 머물렀는데 마지막 날 아이가 기침 없이 잠들었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은주는 마당으로 나가서 혼자 잠깐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율은 그 아이와 마당에서 같이 놀았습니다. 흙을 파고 나뭇잎을 모으고 평상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어요. 두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사이가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 손님이 떠나고 나서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도율이 은주 옆에 앉았어요. 둘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산이라 노을이 가깝게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처마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도율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 여기 집이 왜 착한지. 은주는 도율을 봤습니다. 왜? 도율이 마당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기 집은 사람을 안 버려.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관리사무소 앞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추심 남자들이 앞을 막던 장면이 버스 정류장에서 빗속에 앉아 울음을 삼키던 밤이 굴착기 소리에 산길을 뛰어오르던 숨이 차오르던 그 순간이 법정에서 판사가 특약을 읽던 목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은주는 도율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안겼어요. 은주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울었어요. 도율은 엄마 등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드렸어요. 마치 은주가 도율의 기침이 심할 때 등을 두드려줬던 것처럼요. 바람이 처마를 다시 울렸습니다. 집이 숨을 쉬었어요. 이 집은 흉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전쟁 속에서 아이들을 품었고 세월이 지나도 그 구조를 잃지 않았고 숨이 약한 아이 하나를 산 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갈 곳 없는 엄마 하나를 붙들었어요. 은주는 집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지킨 거였어요. 돈이 없어도 쫓겨나도 무시당해도 아이 앞에서 무너질 뻔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집과 닮아 있었어요. 사람을 안 버리는 집, 사람을 안 버린 엄마. 노을이 산 아래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도율의 호흡이 고르게 은주 어깨를 적셨어요. 바람이 마당 풀숲을 흔들었습니다. 이 집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었어요. 내일도 바람은 마루 아래로 들어올 것이고 공기는 벽을 타고 올라갈 것이고 누군가는 이 집 앞에서 처음으로 숨을 고를 것입니다. 집은 오늘도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